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이진우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 6일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1월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네. 이제 올 들어서 세 번째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하게 된 셈인데 그렇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뭐 지준율 인하, 네. 그만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잠궈둬야 할 돈을 이제 줄이고 그만큼 이제 뭐 대출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시준율 인하하면 일단은 그것은 그만큼 이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증시에는 뭐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죠. 인민은행 지준율 그동안 쭉 떨어져 왔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 흰색이 이제 메이저 뱅크니까 이제 대형 은행들이고 아래쪽에 파란색은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요. 작년 이후 보시면 작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리고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대형은행 13.5에서 13%로 중소형은행 11.5에서 11%로 50bp씩 낮추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중소형은행 쪽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한 두 칸 더 낮아지는 거는 이번에 발표하기를 일정 자격 갖춘 도시상업은행들한테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주로 이제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이제 그런 목적인데 추가로 한 1%포인트 인하하겠다 50bp씩 이런 정도의 발표죠.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이 계산하기로는 한 9천억 위안, 9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한 1265억 달러. 네. 이 정도가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계속해서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데요.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지준율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 둔화되어 왔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 내리는 것이 획기적인 어떤 중국 경기의 변화가 되겠느냐. 돈을 좀 더 푼다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중국 당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팍팍 푸는 건 아니다. 네. 시장이 얘기하는 막 이렇게 갖다 부어주는 식의 부양책은 아니다 해서 계속해서 레토릭 자체는 뭐랄까요 안정적인 통화 정책 하에서 미세 조정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을 위안화 측면에서 보자면 약세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제 일감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간씩 강세를 보였단 그래요. 말이죠. 예. 앞으로 그렇다면 다시 약세 기조로 돌아설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준율 인하, 위안화 풀리겠네. 위안화가 많이 풀린 만큼 위안화는 약세겠네.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최근 한 2, 3일 끝부분 보시면은 달러 위안 환율이 이렇게 좀 눌리죠. 네.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뭐 차트는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외환 시장에서 전통적인 그 환율 결정 이론은 이른바 금리 격차입니다. 금리 높은 통화가 강세, 금리 낮으면 약세.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또 말씀드린 것이 돈 많이 풀리는 그 돈 가치는 떨어지는가 이런 차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외환 시장에서의 그 패러다임 그거예요. 경기 좋은 국가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금리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이 부분은 한 며칠 이 지준율에도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위안화 유동성이 늘어나서 위안화 약세 요인 그거보다는 그만큼 중국 경기 자체를 갖다 좀 살리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그 조치라고 보고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10월 달에 이제 고위 협상 재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올 네.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었죠. 그렇죠. 네. 우리 환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도움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에서 또 주말 사이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지표로서 더 악영향을 받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네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수출입 지표는 수출도 안 좋고 수입도 안 좋았다고요.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발표됐습니다. 네. 이 중국은 가끔씩 이렇게 휴일 날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 나면은 또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뭐 갈등이 뭐 완화되고 새롭게 협상도 재개된다는 데에서 너무 큰 이렇게 기대를 품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내용부터 보시면은요. 자,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 지금 위에는 수입인데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년비 마이너스 5.6%예요. 수입 줄어드는 모습은 이렇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자, 수출도 마찬가지인데 수출도 전년비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CNBC 기사 자체는 대미 수출이 16%나 떨어졌다. 8월 달에 전년비. 지금 무역 전쟁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격화되어 가는 와중에 그런 얘기고요. 아래쪽은 마찬가지 글로벌 모니터에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빨간색이 대미 수출이에요.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비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일본, 그다음에 대EU, 그다음에 아세안인데요. 미국 쪽이 마이너스 이거 최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아세안입니다. 예. 아세안 쪽으로는 수출이 조금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 저거는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뭐 이런저런 가능성 가운데 베트남 쪽으로 공장이 건너가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중간재 자본재가 좀 수출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의심을 사는 거는 네. 아예 지금 관세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거쳤다가 수출되는 거 아니냐? 그럼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는 건가요? 메이드 인 베트남. 예. 자, 딱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얻어서 예. 자료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길래 자 보세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 현황 한번 보세요. 처음에 340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이 340억 달러 관세를 떼니까 중국도 340억 달러 똑같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160억 달러, 160억 달러. 그래서 이게 500억 달러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2천억 달러를 또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00억 달러. 이제 게임은 안 되죠. 네. 처음에 340, 160은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그동안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5월 5일 이후 뭐 관세를 갖다가 때리네 얼마에 대해서도 때리네 관세율을 어떻게 하나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네.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지금 2천억 달러는 지난번에 이 750억 달러라 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때리니까 중국이 우리도 하면서 750억 달러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일부는 9월 1일, 일부는 미국처럼 12월 15일 이렇게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발끈해서 기존에 2천억 달러 때리고 있던 거에 대해서 25%를 이제 10월부터는 30%를 올리겠다. 그리고 뭐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이미 시작한 1,100억 달러. 이거 10%, 15% 올려. 그렇다면 지금 15%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12월, 15월부터 때릴 1,600억 달러, 이것도 15%. 지금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가? 그리고 또 이거 점점 갈수록 소비재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게 되는 그 규모 가운데 네. 이렇게 그동안에는 중간재 자본재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조금 몇 단계를 거치는 그래서 좀 희석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탄 즉 이 부분 1,100억, 1,600억 달러 부분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했다고 이제 좀 느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지금 중국 수출 지표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10% 내지는 지금까지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5%포인트가 더 올라가고 앞으로 5%포인트가 더 올라가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저 수출입 지표는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얘기는 또 뭐다? 10월부터 다시 재개된다는 미중 간의 고위 협상에서 저 부분을 갖다가 철폐 내지는 아예 없었던 일로 아니면 관세율을 낮출 정도까지 진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이것이 패권 경쟁이다, 무슨 돈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의 문제다, 뭐 심지어 체제 간의 충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양쪽 다 슬그머니 물러서기를 기대하는 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은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계속해서 좀 나빠질 수가 있겠다. 그런 와중에 지준율은 찔끔찔끔 낮추고 그러니 뭐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산소 마스크입니다. 네,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게 연명하는 거죠. 예, 네. 사실 미국도 좋진 않아요. 주말 사이에 미국 역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바로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또 파월 연준 의장 토론에서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뭐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뭐 고용도 괜찮다, 경기도 괜찮다 이런 수준에서 또 마무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월 의장이 주말에 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갔는데 네. 여전히 기존의 그 수위에서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적절히 행동하겠다 정도밖에 없어요. 자, 우선 이겁니다. 난판 비농업 부문에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 지난달 8월 수치죠. 7월 달에 16만 4천 개 일자리 늘었다 했던 게 살짝 줄었죠. 한 5천 개 줄어서 이제 확정치가 나왔고 이번에는 그러면 한 16만 3천 개가 늘겠네 했는데 13만 명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칩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3.7입니다. 지금까지 기록했던 최저치는 3.6인데 거기서 이제 살짝 올라간 3.7 정도. 자,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4%. 이거는 생각보다 좀 높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고용 증가 기대 이하인데 임금 상승률은 1년 내 최고다. 이런 상황이고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온 차트를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개수입니다. 늘어난 개수. 금년 들어서 확연하게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 고용 시장도 좀 빠듯해진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도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왜? 이런 식이니까. 9월 7일 날 그 고용지표 보고 나서 jobs 일자리 네. 하고 나서 우리 경제는 doing great. 뭐 좋다는 건가요? 예, 좋다 예. 했는데 대통령이 좋다는 경제에 대해서 연준 의장도 좋다 했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그거 나옵니다. 이게 또 나오네요. 중국이 이제 수출입 지표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다는 그걸 예. 듣고 방금 중국이 막 메이저 스티뮬러스 플랜 부양책을 갖다 발표했는데 예? 그러면서 또 관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언스 오브 달러 그래서 뭐 수십억 달러씩 지금 우리 미국에다가 지불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티뮬러스 플랜 부양책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우리 연준은 sit back and does nothing. 뒤로 물러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늘 하던 얘기였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 지표는 안 좋았는데 또 고용은 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지표는 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네요. 맨날 예. 전학으로 사는 양반이 그렇게 예. 주식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재선도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미국 주류 언론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 쪽에 밝으신 분들 얘기 중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렇게는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무난하다. 바닥 민심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이 누가 나와도 트럼프를 이긴다 이런 쪽이고 그리고 아마 조금 이렇게 경제 측면에서 워낙에 이 약간 이제 미국 유권자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일을 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스리 가고 수습해 나가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네. 내년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경제 지표는 좋아서 저렇게 트위터에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주가도 빠지면 안 되고 절체절명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걱정되네요. 어떤 게요? 뭘 이렇게 자기 딸내미를 갖다 자꾸 내세웁니까? 예. 이거 리트윗 했는 내용인데요. 리트윗 했는 내용인데 네. 뭐 베네수엘라를 갔나 봐요. 네. 베네수엘라를 이방카가? 이방카가 그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둘러보고 사람들 위로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또 과이도 같으면 그 친구 아닙니까? 저 국회의장 한다면서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야. 응? 마두로 반대 세력. 네. 그쪽에 뭐 보좌진들을 만났네. 뭐 이런 서기도 하고 뭐 100만 1000만 원 한 1억 2천만 달러 뭐 돈도 뭐 이렇게 풀고 했나 봅니다. 심지어 펜스 부통령도 아유 우리 이방카님 잘해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카는 또 자기 자랑 막 올리고 네. 그걸 갖다 또 트윗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별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공식 직함도 이상하죠. 백악관의 뭐 고문인가? 자기 사이도 무슨 뭐 선임 고문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만능장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능장관. 예. 예. 미국도 저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참, 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텐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최근에 연일 또 하락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1,200원 선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1,200원 아랫단에서 계속해서 머물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은 한번 꺾였고. 네. 꺾였고. 그리고 1,200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도 이렇게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손절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역내 역외할 것 없이 그리고 일반 개인들의 이익까지 달러 롱 포지션이 참 많이 구축됐어요. 네. 그래서 이 포지션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다시 1,200원 위로라고 이렇게 외치기에는 이번에 조금 데미지가 있었어요. 시장에. 일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일간 차트 보시면은 사실상 지난번에 여기 이 무렵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번 여기 4월 25일 날 GDP가 우리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다 했을 때 그 지긋지긋했던 1,140원 박스권 상단했다 열어서 갭업으로 열었지만 그게 끝내 어쨌거나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갭을 채우고 7월 2일 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발표한 이후부터 또 올라오고 위안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쿵쿵쿵 왔는데 이쯤 왔을 때 제 일감은 그래도 갭은 채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 7위안 돌파 과정에서 이렇게 쿵쿵 나왔던 그리고 FMC 실망감 이런 것들을 했던 갭은 채워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 다음 올라가서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렸습니다. 걸렸으나 결국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갭 다 채워야 될 것 같다. 이 갭 채우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이 일목균형표 하단이 1,186원인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1,196원 90전 뭐 1,197원이었고 오늘 NDFC에서는 한 1,192원대. 또 이렇게 한 5원 가까이 이렇게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그런 하루인데 여기서 지난 주말 종가에서 한 10원 정도는 더 이렇게 아래쪽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무거운 시장 포지션 좀 아직까지 지금 일간 차트에서는 바닥 신호가 없습니다. 네. MACD를 보나 RSI를 보나 스토캐스틱을 보나 그런 상황이고요. 위클리로 봤을 때도 조금 우상향 여기서 너무 위쪽에서 좀 머물다가 좀 버틴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무거워진 포지션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위클리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가는 그런 환율로는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어떤 불신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일간 차트상에 나오는 1186 아래로까지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20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그때는 다들 뭐 추석 연휴라서
뭐 시장도 안 열리고 분주할 텐데요. 그렇죠. 22 아니면 조금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 주 연중까지 그걸 봐서 거기에서 뭐 어떤 달러 약세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로서는 저 정도 한 뭐 1180원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수. 예. 예. 지금 현재 조금 반등한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뭐 한 2025 라운드 네. 거기까지가 고비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미국 자체가 지수 선물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면은 어지간한 것은 호재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는 또 조금 이렇게 각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들을 연달아 앞두고 또 주요한 지표들이 또 나옵니다. 인플레 지표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시장은 또 지난주와는 또 다른 그는 조심스러운 모습 확인하고 가자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2020 주목합니다. 그것도 열어준다면 힘이 있는 거고 아마 추석 전에는 거기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 네. 제한적일 수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진우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